이게 소상이 적어져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예. 이제 프로토콜을 같이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담자가 여기는 저자 네. 역할하고 내담자 역할하고 네. 그리고 옆에서 해석도 해주고. 근데 조금 황당했던 게 상담실 온 지 2년째 되자 그랬죠. 제가 혹 했어요. 네, 너무 길어서. 네. 근데 이 정도를 하려면 2년을 다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내담자들한테 써먹으려고 하니까 한두 번 온 사람들하고는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자체를 표현해서 익숙해지는데도 몇 달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얘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2년 만에 온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이게 거죠? 공황장애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네. 단기간에 상담이 되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담자들이 여기 비용도 막 일주일에 2번 오라고 하고 한 번 오는데 2번 비용 받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있을 두 수도 번씩이에요? 없고 아니 한 내담자 예, 그렇게 하고 케이스 싶다 그래서 중에. 케이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죠. 일주일 막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약간 이게 비현실한.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실제로 상담사들이 일반적으로 써먹기 어려워요. 1년 2년씩을 해야 사실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해요. 근데 책에 실린 사례들이 정말 1000 케이스 중에 네.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들만 네. 사실 담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 저 어떻게? 걸리면 안 돼? 이제 잘라주세요. 시작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 기경 보고 아 이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네. 근데 이 저자도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오는 기법 말고도 네. 자기가 오랜 경험을 네. 통해서 깨달은 기법을 다 사용할 텐데 네. 마치 이 책에서 나온 단순한 것들만 네. 하다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늘 이런 책들의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무나 쓸 수 없어.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성공 사례만 담고 맞아요. 실패 사례는 안 담아놓으니까. 기경 보고 저는 완전 웃겠어요. 교수님들 책도 그렇잖아요. 아, 진짜. 이게 애도만 안 된 거라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데 공황장애도 있고 이제 현재 네. 연애에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사례를 마치 이게 종합서처럼 느껴지고 네. 공황장애에 대한 네. 내용 어떻게 네. 다룰지 뭐 그라운딩 보니까 네. PTSD과 네. 다른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네. 다뤄서 그, 나름대로 네, 종합서라 잘 뽑아서 쓰면 되는데 네. 제가 그 막상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기법이지만 내담자들이 그렇게 이제 상담자 호흡 맞추지 않으면 감정에 좀 집중해보세요 이런 말을 알아듣고 따라하기가 진짜 쉽지 어렵죠. 않죠. 네. 약간의 좌절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대로 해보려다가 잘 안 됐던. 결국 기법들은 상담사가 굉장히 그 기법에 편안해야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이런 거를 배워서 좀 알고 있고 이게 비슷하긴 한데 진짜 좀 쉽지 않죠. 그냥 진행할게요. 네. 허투 소리 없이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부는 이제 상담사들의 토크 시간입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아침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네, 책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다룰 거고요. 3장이 트라우마와 마주보다까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책은 감정 중심 심리 치료라고 표지에 돼 있는데 가속 경험적 역동 치료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 사례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이 정신분석가시면서 임상사회복지사이신 분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또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이 책이 상담사인 저희들이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얘기하면서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아마
아마 그냥 일반 그 상담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읽으면 재밌다고 생각은 들어도 이걸 진짜 어떻게 나한테 쓰지 하는 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복식 호흡이나 느긋해지기 같은 뭐 실험 그런 부분은 또 그 일반 독자분들도 적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핵심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그 핵심 감정에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방어 기제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건 내가 되게 잘하고 있고 잘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전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적극적인 반전으로 알려주시는 건 아니라서 그냥 내 얘기 아니지 하고 흘려 들어가면 그냥 꽝이지만 내가 쓰는 방어들인데 하고 유심히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맞는 부분이 많고 내가 그래서 그 본 감정에 잘 내려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잘 기능하면서 사람들도 잘 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살짝 들춰주는 그런 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리액션 짱이시네요. 아니, 그죠? 저는 제가 네. 발표를 맡은 부분이 앞쪽이잖아요. 네. 개관 네. 쪽이어서 네. 사실 거기만 읽어서 네. 되게 그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것들이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이 책을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뭐 재밌을까 그냥 그렇게 봤는데 유심히 보고 또 이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니까 보다 보니까 그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면서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은 본인의 치료 기법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찬찬히 보고 본인의 사례랑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전 마이크 지금 계속 말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번 그 3부는 제 시간에 끝날까 좀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1장, 2장, 3장만을 오늘 얘기를 할 건데 1장은 새로운 감정의 과학, 2장은 핵심 감정을 풀어주다, 3장은 트라우마와 마주보다 이런 제목이고요. 소제목을 잘 달았고 겉의 제목은 좀 낚시인 것 같다 우리 얘기했어요. 맞아요. 본격 우울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치료법을 좀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공황장애도 나오고 다양한 증상이 나와서 이런 그냥 심리 자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내 우울증을 극복해야지 하고 딱 보신 분은 차라리 내 또래가 쓴 떡볶이는 먹고 싶지만 이런 게 더 나한테 오는 게 많지 않을까? 더 내용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흘려보내실 수도 있지만 건질 게 많은 책이라는 거고요. 1장, 2장, 3장에 대해서 각각 세 분 선생님들이 먼저 책 내용에 포인트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걸로 이제 3부를 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1장 네. 감정의 새로운 과학인가요? 네네. 네, 그런 제목의 1장을 제가 맡았는데요.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과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마치 기존 정신분석은 무엇인데 이 기법은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저희가 다 하는 것들을 다른 체계 안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게 1장입니다. 저자는 사실 이제 정신분석의인 아버지와 상담가인 어머니, 그것도 어머니도 정신분석 쪽 계통, 그래서 정통인 정신분석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서 그 공부까지 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미국판 안나 프로이드. 그럴 수 있죠. 네. 감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통찰, 분석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자랐고 그래서 성장 과정이나 그리고 뭐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또 실패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억누르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제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식의 자기 서술들이 쭉 있고요. 그 서술들 속에서 발견한 변화의 삼각형이라는 게 이 저자가 말하는 아주 심플한 뭐라 그럴까 그 심리학의 어떤 체계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런 걸 적용해보는 과정을 개관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했고요. 일단 변화의 삼각형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삼각형의 왼쪽 끝에 방어가 있고 오른쪽 끝에 억제 감정이 있고 아래쪽에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용어만 알면 우리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가 이 저자의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 핵심 감정, 억제 감정, 그리고 방어를 이해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감정은 7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혐오감, 기쁨, 흥분, 성적 흥분 이렇게 7가지고요. 이 핵심 감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감정들이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감각을 동반하는 감정들이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감정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 이것들이 과학적으로도 또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 같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드러내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꽉꽉 누르라고 이제 등장한 감정이 억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억제 감정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불안, 죄책감, 수치심입니다. 이 3가지 감정이 확 나를 지배해서 이 핵심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핵심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2번째고요. 3번째는 방어입니다. 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 그리고 어떤 상태들을 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우리의 핵심 감정이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난 정말 두려운데 두려운 걸 티 안 내려고 일부러 웃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버린다든지 아니면 우울해서 나는 무기력해서 안 할래 라고 말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모든 부적응적인 반응들을 방어라고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이런 방어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다. 그래서 유머도 뭐 어떻게 보면 방어나 이런 거 방어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이거는 저희가 같이 읽었던 다른 책에서 봤던 건데 아주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일 때 누군가가 천진난만하게 던진 유머가 자기한테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긍정적인 방어로 사용됐을 때는 나를 살리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핵심 감정을 누르는 방식으로 유머가 사용되고 있다면 얼굴은 웃는데 속은 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 우울할 때 사실은 이 역삼각형 중에 핵심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나 방어 속에 머물러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깨닫고 여기 밑에 가려진 핵심 감정을 찾아내서 자연스럽게 그 핵심 감정으로 돌아가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여기에 모든 그 인간 감정과 심리에 대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방어의 여러 가지 면들이 아주 광범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때려 넣게 됩니다. 네,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인데 2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핵심 감정을 잘 느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제시되어 있는 감정 상태가 있어요. 저자는 열린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핵심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표현하면서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에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평온함, 호기심 있음, 연결되어 있음, 연민을 느낌, 자신 있음, 용기 있음, 명료함. 이런 상태를 내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다면 알든 알지 못하든 나는 핵심 감정을 잘 다루면서 살고 있는 편안한 상태인 거죠. 네, 저는 보면서 제가 아주 편안한 상태일 때 되게 호기심 많은 꾸러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호기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되게 오늘 라미님의 오늘 유머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상태가 괜찮구나. 내가 괜찮구나. 뭔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을 넉넉하게 봐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신만의 조금씩 더 드러나는 발견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에서 감정의 인내력 테스트라고 부르는 7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문항에서 얼마나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1점은 전혀 편하지 않음, 10점은 완전히 편안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7가지 문항이니까 제 7가지 문항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몇 점을 주시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척도가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1이 전혀 편안하지 않아요. 7이 완전 10, 10, 10이 완전히 편안함. 네, 1번.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분노나 슬픔 같은 강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때 얼마나 편안한가? 참 편안할 수 참, 있나? 정말 어렵네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분노 드러낼 때 굉장히 저도 발끈하기 때문에 아, 그럼 점수가 낮겠네요. 점수가 낮습니다. 저도요. 전 1점 주기에는 제가 너무 비판적인 것 같으니까 2점. 그렇군요. 네. 저는 굉장히 불편해졌는데 조금 덜 힘들어지긴 했어요. 분노에 대해서는 누가 나한테 화낼 때.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분노는 힘든 것 같고요. 슬픔은 정말 편안합니다. 슬픔은 상담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편해진 것 같고요. 저도 내담자들이 저한테 화를 낼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수용하기가 쉬운데 아들이 화를 낼 때가 제일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화낼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랑 이제 같이 우리 아들이 수학 문제 푸는데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아들이 조금만 못 풀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화낼 거면 가르쳐주지 마. 이렇게 화를 버럭 내길래 저도 대답하셨어요. 화낼 테니까 너도 잘해.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아유 정말 아들의 화는 제가 못 받아주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화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데 이제 남편하고 딸이 화낼 때는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1점이나 빵점까지 너무 힘들죠. 그렇군요. 네. 질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점수가 낮으시겠네요. 네. 저는 아까 남인 선생님 얘기랑 굉장히 공감을 했었는데요. 슬픔은 괜찮은데 분노에선 가지 말끔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아들이 화낼 때는 아들이 분노할 때는 점수 안 내려가요. 거의 꼭대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들은 그 와중에서도 제 감정을 신경을 쓴다는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정리해서 다시 나타나요. 감정 처리를 잘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걔가 화내는 거는 이유가 쓸데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고 얘가 정리를 한다는 걸 아는데 약간 남편의 분노 같은 경우는 이유와 시작점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힘들어요. 딸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네, 더 괜찮아요. 견디기 쉽고 네. 아닐 그게 때는 만만해서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뢰. 네. 네. 아들의 화는 이해를 해요. 둘이 또 성향이 조금 비슷하기도 해서 그래서 거의 그 경우는 10점 가까이.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일곱문항을 할 수는 없을 것 네네. 같아서 2번부터는 속으로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분노나 슬픔 같은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지만 그 감정이 당신에게 직접 향하지 않을 때 얼마나 편안한가? 고요. 3번은 화가 날 때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스스로 네, 내가 화가 날 때 편안하게 화낼 수 그런 있는가라는 사람도 있구나. 느낌인 것 같아요. 4번은 슬플 때 얼마나 편안한가? 5번 행복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 6번
현재 상태에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그대로 느낄 때 얼마나 편안한가. 7번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상황을 바로잡아 도와주려 하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기만 할 때 얼마나 편안한가. 결국 이 문항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테스트가 사실 이 책의 핵심 같습니다.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무시할 수도 감정에 압도될 수도 없다면 편안하게 그 감정과 함께 머무르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후가 되게 궁금했던 거고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7문항을 말씀드렸으니까 점수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성장한 후에 다시 이 테스트를 해보라. 그래서 자신이 좀 더 편안해졌다면 당신은 조금 더 성장했다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장은 여기까지입니다. 1장을 네. 들었는데도 다 읽은 것 같이. 네. 네, 그쵸 사실. 네. 역시 저자는 1장에 제일 중요한 걸 실어놓습니다. 저자보다 더 잘 전달했을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 들고. 네. 이렇게 되게 설명을 잘하는 거 네. 감탄하면서 봤어요. 네.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이렇게 네. 목소리 톤도 네. 되게 선명하게 들려가지고 네. 슬프고도 다정. 네. 그리고 선명한. 네, 선명한. 네. 날이 갈수록 저력이 돋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녹음할 때는 첫날은 진짜. 좀 조용히 계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네. 네, 빛을 발하시니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와우. 그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장 소개는 제가 하겠는데요. 먼저 이 저자는 자신의 내담자 프렌이라는 이제 가명이겠죠. 이제 프렌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프렌이 왔을 때 16살에 부모님을 여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분한테 컸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날이었고 두 번째 날 왔을 때 최근에 연애할 때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게 두 번째 날 얘기였는데 얘기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했는데 좀 슬퍼 보였죠. 슬퍼 보였는데 주제를 확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취미 활동 같은 얘기로 주제를 전환했는데 이 저자가 봤을 때는 의아했던 거죠. 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차단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 사후에 이사를 해야 됐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됐고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을 자꾸 억눌렀어야 됐었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었는지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슬픈 감정을 해소하지 않아서 뒤에 이제 최근에 연애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지속시키지 못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부모가 떠났을 때 발밑이 꺼지는 신체 감각을 경험했다고 해요. 트라우마죠.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이제 발밑에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땅이 안 디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급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죽음 같은 것들이 뭐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이 다리 감각이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이제 디딘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죠. 이 고객 이제 이 프렌도 그런 감각을 몸으로 느끼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떠나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이 사람이 떠나갈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렌은 부모를 잃은 슬픔과 더불어서 이제 떠나가 버릴 거라는 이 어떤 무기력함,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슬픔에 머무르고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그 두려움 안에서도 상담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다양한 어떤 복식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점차 자신의 두려움을 좀 더 잘 표현하고 그런 감정을 충분히 울고 또 그걸 상담자도 잘 받아주니까 편안하게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안정감이 생기는 과정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예전에 한 5년 전에 찾아갔던 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객의 정보이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건이 생겨서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일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무기력하다고 왔는데 제가 여쭤봤죠.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냐고 여쭤보니까 생각해 보시더니 3년 전부터래요. 3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런 게 그 뒤로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울지를 못해서 무기력함이 찾아왔다는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길게 만나진 않았지만 만나면서 그때 못했던 부모님한테 충분히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해야 됐던 것들을 제가 도와드렸더니 무기력함이 많이 줄어서 짧은 기간에 상담을 마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핵심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인사이드 아웃 만화가 계속 이 책 보면서 생각나고 여기서도 생각났는데 그 주인공 여자 아이가 자기 핵심 감정을 들어가는데 계속 이 내부에서는 기쁨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그게 진짜 감정이고 그 감정 기쁨이 활성화되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 걸로 생각했는데 슬픔과 접촉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좌절했고 그랬는데 그 좌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됐던 기억.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그 내담자와 그 장례식부터 이렇게 되돌아갔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면서 이 내담자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차분차분 그 작업을 함께 해주신 그 상담 전문도 좀 상당히 곁에 되고 그래요. 그 방어나 억제 감정은 핵심 감정을 차단하니까 그 차단을 풀어내고 핵심 감정에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내담자 삶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 중에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특정한 슬픔이나 특정한 사건을 내가 재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문다는 게 잘 때도 이를 악물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을 의외로 여러 명 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약간 성인인데도 틱과 같은 혹은 어떤 좋지 않은 신체적인 습관이 있다면 그게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핵심들을 추려나가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럼 3부 트라우마와 마주보다 제나님. 네, 그 핵심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충충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발생하는 왕따라든지 이런 누가 봐도 트라우마인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약간 작은 트라우마라는 측면이 저는 와닿았어요.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만났을 때 보면 대부분 나는 평범하게 한국화 과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우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우울한 원인을 잘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부모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또 어머니는 전업주부셔서 되게 극진한 돌봄을 받고 잘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인이 돼서 그런데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점점점 이제 탐색해 봤더니 이분이 이제 6살 때 기억을 떠올렸거든요. 6살 때 기억이 뭐냐면 엄마 아빠랑 바닷가에 있는 데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은 아빠랑 같이 모래놀이를 하고서 놀고 있었고 엄마는 이제 비치 그가 있잖아요. 그 비치 체어 맞죠? 아, 네. 개인의 취향 그 드라마에. 아 개인의 취향 드라마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네, 그 엄마는 거기 누워가 파라솔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래놀이가 너무 즐거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너 이만하면 충분히 놀았어. 이제 아빠는 이제 피곤하니까 아빠를 쉬게 해주고 너는 이제 이리 와. 엄마가 책 읽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엄마는 대신 놀아주는 거고 또 아빠를 쉬게 해주는 거니까 현명한 엄마인데 이 딸이 느끼는 감정은 좀 달랐던 거예요. 6살 딸은 자기는 아빠랑 좀 더 놀고 싶었어요. 모래놀이가 너무 재밌어서. 네. 그런데 차마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도 그냥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 됐어. 너는 엄마한테 가렴. 그리고 난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딸은 자기가 아빠랑 더 놀고 싶었다라는 자기 욕구를 가진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네.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제공해준 게 완벽하니까 그분들 뜻에만 따라야만 하는 거지 내 욕구를 가지는 것은 좀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서 자기 욕구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고 그 죄책감이 이제 그 방어인 거고 어떤 억제 감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내면에는 사실 나의 욕구를 드러냈을 때 엄마 아빠가 분노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분노감이 좀 이렇게 쌓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그 작은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이 의외로 우리 삶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작은 트라우마가 뭐 눈맞춤 부족이라든지 정서적 이해 부족, 네, 약간 과도한 관심이나 과도한 자극, 이런 이사, 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이나 소원한 관계, 이런 식의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작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책이 우울이니까 이제 우울이라고 했을 때 정신 역동적인 이해의 기본은 어떤 타인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때 그 분노가 자기를 향하게 될 때 우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우울할 때 혹시나 적절한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기를 어려워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핵심 감정으로 그런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은 이 책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아마 좀 읽어보고 싶다 생각하시게 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진짜 좀
아쉽네요. 지금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이 설명으로 이번 그 3분은 아쉽지만 많은 질문들을 뒤로 하고 네. 대신 마지막에 제가 핵심 감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담자에게 혹은 청취자분께 짧은 편지 한 줄씩 써주십사 부탁드렸어요. 그 편지로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당이라는 세 글자를 누가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당당당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진짜 아쉬운데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뭐 괜찮았어요? 그 설명만 하고 또 얘기 추가로 더 없어서 부족하다 싶으시면 하나 정도만 네, 하시죠. 그래요? 선생님 감이 더 나으시니까 지금. 그래요? 아니 시간은 딱 좋은데 할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냥 아, 예, 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질문을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주식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좀 아픈지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혹은 청취자분께 그러면 그냥 이 설명 재난은 끝이죠.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그런 그러면- 부분을 방송용 목소리 살펴본다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도움이 저희 선생님 될수 되게 있지 좋아할 않을까 거예요. 이런 하긴 생각이 좀 그래요. 들었습니다. 보컬리스트로서 되게 좋은 목소리예요. 맞아, 엄청 내. 아, 이거는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2시 반이라서 계속 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2시 반부터 여기 소개가 있는데 조금만 시간 어디 죄송합니다. 네.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바로 녹화할게요. 네, 네, 네. 여기 책에서 보면 누군가가 잠깐 그래도 재난이 한번 마무리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좀 살펴본다면은 이 책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 책에서 보면 얼마나 있을까요? 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해요. 네. 3부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랑 마주보고 마음의 이제 작은 트라우마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꼭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번 좀 빌리거나 사서 읽어보시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둔 여러 질문 중에 이 질문 한 가지를 선택했고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혼자 헤매면서 이거를 극복할 힘은 없으니까 누가 나를 이 문제에서 꺼내주거나 생활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되었다, 건강하다를 떠나서 혹시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직접 직면을 하거나 해결 모드로 가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것도 일종의 방어고 회피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럼 누구나 좀 힘들면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레미제라블의 코제트가 밤에 엄마 심부름 가면서 상상도 노래도 부르고 그 캐슬 온 더 크라우드가 그 구름이의 이 캐슬을 상상하면서 견디는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나의 내담자들이 그런 좀 어떤 구원자에 대한 상상? 네. 그 대표적으로 네네. 구원자를 생각하는 것은 보통 돈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네. 있군요. 돈만 많으면 그래서 네. 복권? 복권을 매주마다 사시면서 네. 돈만 많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부부였는데 두 분 다 이제 돈이 많기를 원하시는 면에서는 일치했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간 달렸어요. 남편분은 돈이 많으면 부인이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부인한테 돈을 다 마음껏 쓰게 해주고 자기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는 거였고 네. 아내는 돈이 많으면 이제 고생하게 되니까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어머나. 이게 두 분의 어. 욕구가 이렇게 달랐거든요. 아. 두 분의 욕구가 그걸 달랐다는 걸 모르고 마냥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기면. 하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도 두 분의 사이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불화가 더 큰 불화가 생기겠네요. 돈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정말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돈 밑에 깔려 있는 진짜 진정한 심리적인 욕구, 네, 어. 핵심적인 욕구를 만나는 것이 더 먼저. 더 먼저 정말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었고 네. 혼자 있는 시간 또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실 더 바라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네. 저는 저를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어. 내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을 거다라는 어떤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포기하고 아.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내가 뭘 하든 나한테 제일 관대한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짧게 저를 이뻐해 주신 여러분들이 구원자입니다. 이게 유머 감각인가요? 아닌가? 아니었나? 네,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신 걸로. 누구보다도 구원자에 대한 상상이 많을 것 같은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 있으시잖아요. 오늘 옷도 그러신데. 네, 없습니다. 네. 아, 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아, 네. 굉장히 와닿지 않지만은 진심일 거라고 믿고. 왜냐면 우리 라미님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뭔가 이 다이나믹한 뭔가 일으키는 또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밋밋한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다음에 반드시 집요하게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이 강한 부정, 네, 부인 강한 기제로 강한 부정을 쓰셨다고 제 마음대로 정리하면서 네, 근데 좀 현실의 삶을 행복하게 충분하게 누리고 싶다는 그 강렬한 또 욕구로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다. 네, 이렇게 네. 저런대로 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감정을 함께 다루고 있는 나의 내담자에게 혹은 또 이 감정으로 분투하면서 성장하려고 애쓰시는 청취자분께 쓰는 짧은 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당으로 끝납니다. 우울한 게 당연하다. 무기력한 게 당연하다. 숨만 쉬어도 대단하다. 이 콧소리가 너무 옆에서 듣는데 끝까지 저희들에게 헛웃음을 짓게 해주는 네. 저희가 알미님하고 계속 네. 녹음을 하면은 인격적으로 되게 수련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저도 그렇고 제가 많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올 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고통을 겪어냅시다.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고통 앞에서 대범해져요. 그렇게 한 곱이 넘기면 한 차원 높은 평화가 온답니다. 오. 네. 의지하고 싶다. 네, 씩씩하다. 진짜. 너무 좋다. 네. 네. 저도 어젯밤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잠이 안 왔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더 큰 고통이어도 난 이겨낼 수 있어. 더 큰 고통아 와라. 이러면서 하니까 그나마 좀 잠을 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힘든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럴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겨내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감정이랑 잘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형아 역시 멋있다. 아, 멋진 네 분의 상담사분과 네. 진짜 오늘 아침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큰 주제를 놓고 유머 감각 얘기도 하고 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